자, 우리 오늘 요약집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제가 전에 법률적 개념 할 때 잠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서가 있는 이 공간을 수평 공간이라 그럽니다. 수평 공간.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이 수평 공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전에 지난 시간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위아래에 다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가 있는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 공간, 그리고 땅속을 지중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이 토지 소유자는 공중과 땅속 공간까지도 소유권이 미쳐요. 이때 수평 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러고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중권이라 그럽니다. 여기를 이제 지하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이 공중 무한정까지 인정을 하느냐, 땅속 끝까지 무한하게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죠. 일정한 범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것을 사적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이 있고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적 공중권이 있다. 그럼 지하도 마찬가지, 지하 공간도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사적 지하권이 있고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공적 지하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리 공간은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 공간과 땅속 공간까지 있다. 이걸 우리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3차원 입체 공간. 그냥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도 다 권리가 있는데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적과 공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사적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뜻이고 공적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적인 공중권과 사적인 지하권, 이 두 개는 침해를 당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니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럼 이제 사적인 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걸 몇 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 공중권에 해당하는 게 1조권, 조망권, 용적률, 개발권, 양도세 이런 게 되겠고요. 공적 공중권에 해당하는 게 전파권, 항공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내 땅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죠. 자, 사적 지하권의 대표적인 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안방. 그리고 사적 지하권을 인정해주는 가장 깊은 깊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제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한계심도라 그럽니다. 한계심도. 한계심도. 공중은 뭐 한계고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까지 우리 시험 위에는 한계고도라 그러고 밑에는 한계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최원방권입니다. 그러면은 한계심도 이내라 그래야 될까요? 한계심도 밖이라 그래, 이외라 그래야 될까요? 한계심도 이내가 되겠죠. 한계심도 이내. 그러니까 한계심도라는 게 만약에 한계심도가 30m다, 뭐 40m다 그러면 30m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얘기고, 요 이내죠. 여기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고 30m를 벗어나 버리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그때도 제가 별표를 하라 그랬었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네,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적 지하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할 때 법률적 개념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의존한다. 그러면 이 한계심도라는 말은 우리 법에 있는 용어일까요? 자, 한계심도는요, 조례로 지정해 놓고 있죠. 조례도 일종의 법규죠. 그래서 한계심도는 서울시 조례라든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0m, 40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법규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네요. 중요한 부분 체크 좀 해볼까요? 자, 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보시면 1번의 공간의 개념에 3차원의 입체 공간 줄치고요. 3차원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표권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수평 공간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작물을 경작하고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표권입니다. 자, 지하권 보겠습니다. 자, 그 1번 별표입니다. 지하수 안반 동그라미 하시고, 그 1, 2, 3번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번도 볼게요. 한계심도 이내 줄치고요. 이내 동그라미. 한계심도 이내는 사적 지하권이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 아닙니까?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계심도 이내 토지를 침해하면 정부의 공익사업이라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중권에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분의 기억 얼마 전에 했었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하지만 그 규정이 구체적이진 않다. 법에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요. 동그라미 4번 별표할게요. 거기 보면 지상권, 구분지상권, 이런 지상권, 구분지상권 줄칩니다. 자, 이 지상권하고요, 구분지상권은 이름은 마치 지상권 해가지고 지상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이 지상권은 공중과 지하 공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지하하고도 관계 있다. 우리 지하도 같은 데도 지상권, 구분지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하고도 관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공중하고만 관계 있는 건 얘들이에요. 얘들은 공중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는 지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얘들은 지하도 관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하고만 관련이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지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지하하고도 관련이 있다. 네,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혹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거기 안 볼까요? 다는 제가 못 풀어드리고요. 네, 자, 12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학문적 성격을 내모를 하고요. 자, 기출문제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학문적 성격 다 내모하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죠. 그죠? 않은을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아, 이건 틀린 거 찾는 문제구나. 그럼 학문적 성격 이 말이 딱 나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대한 걸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맞습니까? 네, 앞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가 이제 포인트죠. 자, 3번입니다.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추상적 학문 아닙니다.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감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민간은 효율성이라 그랬죠. 민간은 효율성입니다. 그럼 지금 1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이잖아요. 이 답으로 나온 지문은 잘 알아둬야 된다. 특히. 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순수과학은 아니라는 얘기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 다른 거는 보시고요. 거기 3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쭉 그랬죠. 2번 하고 있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줄쳐야 되겠네요. 아,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을 묻는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에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종합식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법이 나오죠. 그것까지 알면 참 좋겠죠. 무엇을 물을지를 알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보니까 종합식 접근법 나왔죠. 그럼 종합식 접근법은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란 말이 나오고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럼 맞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이거 종합식만 나왔지만 의사결정 접근법도 시험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그러면 뭐하고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종합식하고 의사결정. 그럼 종합식 접근법 나오면 뭐가 딱 생각나야 된다고? 그렇죠. 법경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이 문제 못 풀잖아요.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그죠? 못 푸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관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경기 나오고 복합개념. 그러면 의사결정 접근법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익극대화. 이익극대화. 그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익극대화란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읽다가 맞네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라. 다 그렇게 풀려고 그러잖아. 의사결정 접근법 그래놓고는 읽다가 이익극대화 맞아 이익극대화 해서 그렇게 푸는 거는 운이야 운. 그렇게 40문제 다 그렇게 풀 수 없어요.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가 정말 힘들다. 중요한 것 정도는. 그다음 5번 봐보세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대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제가 최유효 이용은 그렇죠. 명한 공경에서 능률성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전부 다 표준산업 분류표상에 부동산 업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이건 여러분들 외우셔서 좀 보시고요. 주의할 부분은요. 자, 우리가 부동산업이 아닌 게 있거든요. 이거를 좀 특히 기억해 두면 좋겠죠. 첫 번째요. 건설업, 주거용 부동산 건설, 비주거용 부동산 건설. 이거 건설업 아니에요. 두 번째,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없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업,
이런 거 없어요. 주의할 거는 투자 자문업은 돼요. 그 뒤에 보시면 거기 해설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표가 나와 있죠. 투자업은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부동산업입니다. 얘는 맞다고.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은. 그 다음 부동산 금융업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 아닌 것 찾기라든지 할 때 이런 말들이 딱 나오면 바로 X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주의할 건 투자 자문업은 맞다 그랬어요. 투자 자문업은 맞아요. 자, 그 다음 기출문제집 15페이지에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에 대한 걸 찾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그 답을 찾기 전에 하나씩 그냥 볼까요? 자본 뭐예요? 경제적 개념. 소비재는요? 뭡니까? 공간. 네,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죠. 생산 요소.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돼요. 경제적 개념. 자연은요? 물리적, 기술적, 자산. 경제적, 위치. 네,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에 문제 2번요. 네, 2번. 자, 2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그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그렇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개념을 얘기하죠. 법경기 나오네요. 맞죠? 자, 그 다음 3번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생산 요소. 벌써 아니죠. 자산도 아니고요. 경제적 개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이게 뭡니까? 복합 부동산이죠.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하나의 결합된 상태. 복합 부동산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토지, 건물, 결합된 상태, 복합 부동산. 이렇게 답을 얘기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 봤더니 복합 부동산 돼 있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정착물인데요.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4개 있죠. 독립된 정착물 얘기하잖아요. 건물, 임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가, 미분리 과실, 타인 토지 농작물이잖아요. 몇 번이 그게 아닙니까? 국어죠. 3번이 답이네요. 이런 거는 맞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인데요. 자, 5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2번하고 3번 좀 볼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어때요? 아니, 난 당연히 쉬울 줄 알고 물어봤는데 답이 어떻게 오면 X입니까? 왜 오해요? 뭐 때 왜? 공장재단, 광업재단 준부동산이잖아. 준부동산, 부동산이 준하에 취급한다고요. 준부동산.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법률적 개념이죠. 광해의 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 아닙니까? 법률적 개념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이다. 준부동산, 광해의 부동산이고 법률적 개념이죠. 자, 그 다음 3번 별표입니다.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나왔네요. 임차인 정착물 그럼 뭐 묻는 걸까요? 정착물 아니다. 동산이다. 이거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동산이죠.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정착물에 대한 문제네요.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거기 이제 1번인데요. 1번 별표.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죠. 이거 어때요? O인가요? X인가요? 왜 O예요? 왜 O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게 시설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거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동산이고, 제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정착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그랬죠. 그러면 제거해도 되겠네요. 제거해도 되겠다. 그죠? 제거해도 되면 동산이다 이 말이야. 제거해도 된다. 동산. 정착물 아니다. 그럼 1번 맞나요? 맞습니다. 1번 별표합니다. 자, 2번도 별표할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자, 거기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줄칩니다. 이거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입니다. 나무하고 식물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그리고 정착물이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착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작 수확물 그래버리면 그거는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나오면 줄을 딱 쳐놓고요.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줄 치고 얘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정착물이라고요.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7번 한번 더 볼까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래요. 몇 번입니까? 가식 중에서 뭐 아니죠? 정착물 아닌 거 대표적인 거 3개 있다 그랬어요. 뭐 있죠?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 또요 하나만 더.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 또요 경작 수확물. 이 3개는 기억하라고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식 중인 수목 있죠? 동산이라고요. 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다년생 식물 있잖아. 아까 다년생 식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착물. 그렇게 하나 딱 외워두면 좋잖아요.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까.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그러면 정착물. 정착물 아닌 거 3개는 암기.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이 3개는 암기.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정착물 많이 묻잖아요. 얼마나 정착물 많이 묻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시험 장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인데. 자, 토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암기사항이니까. 자, 근데 9번 한번 볼까요? 9번에 보시면 거기 3번 별표하겠습니다.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어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법상 이건 빼버려야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공지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래 볼까요? 그럼 이건 어때요? 맞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하나 틀렸다 지금 시험장 같으면. 공법상 건축법상 제한이죠. 네. 아니 공부를 하는데 왜 자꾸 틀려요? 아니 이제 웃을 게 아니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주의할 부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은 함정 아닙니까? 함정을 항상 주의를 해야죠. 함정은 나지에서의 함정과 공지에서의 함정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락지하고 빈지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빈지는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는 토지가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런 것 주의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할 부분. 자, 토지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24페이지. 주택의 유형입니다. 주택의 유형. 옳은 거 찾기네요. 자, 1번에 연립주택은 그렇게 나왔네요. 연립주택은. 그럼 이게 주택의 유형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바닥 면적 합계 있죠? 거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립주택 그러면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죠? 660초가죠. 그것도 빨리 보세요. 이하돼 있잖아. X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자, 다음 2번입니다. 다가구 주택 나왔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660 이하이고, 그죠?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예.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3계층 이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19세대 이하 이런 것도 아시면 좋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 면적 보니까 660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계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틀렸네요. 자, 이제 다세대 주택 나왔어요. 660 이하 맞네요. 층수가 5가 아니고 4죠. 4. 그리고 4번 이제 다중주택인데요. 다중주택은 주로 답으로 잘 나와요. 그럼 다중주택을 보니까 660 이하이고 3계층 이하고, 그죠? 또 어디 체크해야 될까요? 학생, 직장인하고 중요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줄쳐야 돼요. 거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그럼 X야.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게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독립된 주거 형태인지 아닌지는 어떤 뭐로 가지고 구분하더라? 그렇지.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돼. 욕실은 괜찮아. 그런데 취사시설이 그 방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럼 그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겁니다. 취사시설은 갖추면 안 된다. 잘하셨네요. 자, 5번 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300세대 미만,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원룸형이 아닙니다. 그거 바꿔주세요. 소형주택 우리는 받겠다 그랬죠. 원룸형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형주택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상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원룸형을 소형으로 바꿔주세요.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장년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걸 의외로 또 틀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조금 형태만 바꿔버리면 버벅대거든요. 자, 최근에 간평사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 또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묻고 있죠. 그러면 지문을 보니까 주택에 대한 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요? 주택에 대한 걸 묻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맨 먼저 바닥 면적 합계를 먼저 보세요. 660초가 되어 있으면 연립이잖아. 그러니까 660 뭐라고? 600m죠. 그럼 얘는 지금 연립이 아니겠다, 그죠? 연립은 아니지. 연립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뭐 봐야 돼? 층수. 층수 보는 거예요. 그럼 층수가 4층이라고 돼 있죠. 그럼 4층이니까 단독주택 아니잖아. 그럼 4층이고 600이 안 된다는 얘기, 660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세대지, 다세대. 다세대. 뭐 다른 거 읽으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4층이라는 거를 보고 다가구니 다중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60이 초가 안 되니까 연립될 수 없는 거죠. 뭐 기숙사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건 뭐예요? 그리고 이걸 그때 많이 틀리고 나오거든. 이걸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이 문제를 한참 보고 있는 거야.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읽고 있어요. 이걸 다 읽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주택 문제네. 그러면 바닥 면적을 빨리 봐야 되겠다. 바닥 면적을 보니까 600이네. 그러면 연립 아니네. 연립 빨리 지워버리고. 그죠? 그 다음 청수 보라 그랬잖아. 그죠?
4층이잖아요. 그러면 단독은 다 3층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에다가는 다가구 다중 다 없애버리고, 그럼 기숙사고 다세대 2개 남는데,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이 직장 이런 거, 학교 직장 이런 거잖아요. 50% 이상, 그죠? 기숙사 아니잖아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 당시에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21번 보세요.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중주택이 이렇게 시험에 잘 내거든요. 자, 보시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죠. 맞아요? 일단 거 맞단 말이야. 지금 학생 직장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리고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맞죠? 학교, 공장 등에 벌써부터 아니에요. 학교, 공장 얘기 나오면 다중주택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부터 아닌 거 알아야 돼요.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고, 이 뭐죠? 기숙사다, 기숙사.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줍니다, 지금. 자, 부동산의 특성.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거 찾아라 그랬죠.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관리 동그라미. 이 관리 얘기 나오면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사실은 여러분 잘 못 찾겠지만, 그럼 넘어가죠. 장기 투자. 어떤 글자 동그라미 하실래요? 그렇죠. 장기 나오면 영속성이죠. 그 밑에도 장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 장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영속성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거 똑같은 문제죠. 1번하고 2번하고 묻는 방식이, 그죠? 그럼 거기 어떤 글자가 나와요? 지배학화. 지배학화에서 답 내줘야 돼, 원래는. 지배학화 그럼 뭔데요? 부정성이죠. 그럼 니은에 이제 기억을 못 찾았단 말이야. 거기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여기서는 답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 될 수 있거든요. 적재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는 거는 자연적 특성이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부정성만 되는 게 아니야. 자, 디귿에 이제 소유욕 나오죠. 소유욕이 이제 부정성이죠. 희소하니까 갖고 싶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풀어야 되겠죠. 답은 부정성인데, 그 지배학화에서 바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배학화에서. 3번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프린트물 27페이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징 중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죠? 네, 27페이지 3번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어떤 말을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국지화, 그리고 지역이라는 걸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국지화 지역 나오면 뭐죠? 부동성이죠. 부동성. 자, 그 다음 니은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분리. 자, 이것만 갖고도 답을 사실 찾아내야 돼요. 영속성이죠. 그리고 뒤에 임대차 시향도 나오네요. 영속성이죠. 디귿은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죠. 최유 이용의 근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부정성도 될 수 있고 용도의 다양성도 될 수 있죠.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시험장 같으면 지금 제가 공부 때문에 다 풀고 있지만 기억이 부동성이었잖아요. 그럼 2번하고 지금 5번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니은은 지금 영속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답은 1번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죠. 실제 시험 같으면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부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읽으면 안 되죠. 시간도 없는데. 읽을 필요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읽고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읽었는데 읽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제. 읽을수록.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 그냥 거기서 덮어버리고 답을 딱 체크하고 가야 돼. 자, 리얼 한번 볼까요? 비교를 어렵게 하고 나오네요. 이 뭐예요? 그 개별성이죠. 비교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돼 있죠. 이 뭐예요? 네, 개별성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지금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들을 출제위원들이 하고 있죠. 출제위원들이 하는 표현을 잘 받으세요. 좋아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개별성을 얘기할 때 비교를 어렵게 한다든지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매년 잘 씁니다.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된다.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출제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 잘 봐두란 말이에요. 아,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4번 한번 볼게요.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이 발생한다. 자본이익이 이게 자본이득이고 운용이익이 소득이잖아요. 소득이득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아까 뭐였죠? 영속성이었죠. 아까 3번에 봐보세요. 3번에 니은에 아까 3번에 니은에 보니까 영속성 얘기할 때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분리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 4번의 기억이 소유이익에 해당하는 게 자본이익이고요. 사용이익이 운용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별표하겠습니다. 자, 영속성을 설명할 때 이 당시 처음 나온 예시입니다. 자,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나왔지만 어렵지 않아요. 무슨 글자를? 소모 동그라미 딱 해요. 소모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영속성이에요. 소모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장을 주고요, 이게 무슨 특성입니까를 묻는 문제 있잖아. 근데 소모라는 글자가 있지. 그럼 무조건 영속성이다. 근데 만약에 그런 형태가 영속성이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영속성은 비소모성입니다. 근데 얘처럼 글자를 줘놓고 문장을 줘놓고 이게 무슨 특성입니까를 물어볼 때는 소모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럼 뒤에 거 안 읽고 그냥 바로 영속성이에요. 이게 다 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모나 영속성이라고.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영속성 맞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파킹을 해놨는데 계속 소모가 된다 그래 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그럼 빨리 팔아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은 천천히 팔아. 다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모가 되니까 빨리 팔아버려야지. 그런데 영속성은 소모가 안 되니까 괜찮다. 나중에 올라갈 때 팔게. 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디귿의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아까 앞에도 이런 말이 있던가요? 관리? 네. 있었잖아. 관리. 또 냈잖아. 관리.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알고 영속성 찾으면 되죠. 네. 그래서 뭐 나머지 끝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5번 한번 봐볼까요? 뭐 어차피 문제 푼 것 자연적 특성의 끝을 한번 내봅시다. 이거하고 수요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 시간은 없는데 한번 볼게요. 5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부정성으로 인해 부정성에 대한 걸 묻고 있네.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길 줄쳐야 되겠는데요. 그 별표하세요.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이건 뭘까요? 부동성입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알아둡니다. 부동성입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어때요? 부동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임장활동, 지역 또는 외부효과. 그죠? 맞습니다. 그럼 니은 일단 맞고. 그럼 기억은 아니었죠. 그럼 실제 시험 같으면 1번, 2번은 집에 보내야 된다. X. 이거 아니란 말이야.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니은은 맞으니까 5번도 답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럼 니은, 디귿, 니은, 리얼 아닙니까? 그럼 이제 디귿과 리얼 중에 하나만 딱 읽고 판단하면 되죠. 실제 시험 같으면 자, 디귿 인접성 나왔어요. 인접성으로 인해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넘어갑니다, 이거. 자, 리얼 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 법칙의 배제, 일물일가 배제 동그라미 하시고, 개별성은 일물일가 배제 맞나요? 맞죠, 배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맞습니까? 그럼 리얼이 맞죠? 그럼 리얼입니다. 자, 디귿은요, 제가 왜 이게 그러냐면, 이게 인접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접성은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 뭐 있어요? 부동, 부정, 영속, 개별 있죠. 이 네 개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보통 학자들은 이 네 개를 순수한 자연적 특성으로 보는데, 이 네 개는 다 될 수 있어. 디귿에 만약 인접성이 아니고 영속성, 개별성, 부정성 아무거나 들어도 다 괜찮아요. 다 돼요. 그건 인접성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하고 수급이 불균형한 거는 관계없거든요. 하지만 개별성으로 인하여 수급이 불균형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수급이 불균형하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정성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동성은요, 지역 간 수급 조정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성은. 그래서 디귿은 좀 어찌 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얼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리얼, 개별성, 일물일가 배제, 대체관계 제약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6번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작년 문제죠. 33회. 네. 의외로 우리 수험생들이 봤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된다. 맞아요? 그죠? 물리적 위치가 고정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동성이죠. 그러니까 부동성이니까 국제화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답 1번이죠. 이 답을 체크해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뒤에 어려워요. 밑으로 가면. 자, 2번 볼게요. 2번 별표입니다.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읽어야 되지. 여기서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데서 현혹되고 할 필요 없단 말이야. 토지는 생산 요소야. 근데 소비재가 아니라고 돼 있죠.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 개론은 디테일하게 따져야 될 때도 있지만 전체 맥락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자본의 성격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3번 토지는 개별적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어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용도 동그라미. 용도 동그라미. 뒤에 없다 동그라미.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용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할 수 없다 그러면 X라고요. 기억나세요? 용도면, 경제면 이런 말이 나왔는데 뒤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X예요. 이건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물리적 이런 말이 너무 없다야. 우리 그게 맥락이거든. X.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별성과 관계있는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용도 나왔는데 없다 그럼 바로 X인 거예요. 바로 판단하고 내려가야 돼요. 4번 별표야. 4번 어려워. 이런 게 1번 지문으로 안 나오는 게 땡큐예요. 이런 게 1번 지문 나오면 1번 지문 푸는데 시간 엄청나게 소모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의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어때요? 뭐 틀렸겠지. 답은 1번이었으니까. 이거 어디가 잘못, 어디를 동그라미 칠래요?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틀린 말이야. 왜 틀렸냐면 지금 부정성이라고 그랬어. 부정성이 뭐예요? 잘 봐요. 그럼 예를 조금 전에 부정성이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이면 장기에는 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장기에 토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단기든 장기든 공급이 불가능한 거야. 여기 틀렸단 말이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중요해? 어떤 글자를 찾아야 돼? 용도야, 용도. 사실은요, 그 문제 참, 작년에 나왔지, 이거. 또 나올지 몰라. 지금 얘기하는 걸 잘 개념을 잡아놔. 이거를 내가, 우리 자료, 제가 매주 자료 내드리잖아요. 학습 자료 1번 할 때 했다. 이 지문. 했다. 5번 이상 보라고 그랬는데 5번 안 봤을 거야. 5번 안 봤겠죠. 지금 말은 진짜 안 들어요. 5번 보라 했거든. 그걸 보면 금방 맞춰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수요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투자론, 금융론도 잊어버렸거든. 잊어버렸지? 그래, 잊어버렸잖아. 정책론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죠? 그러면요, 그 자료 5문제, 6문제 내드렸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좀 나요. 책을 뒤질라 하지 말고 그 자료에 해당한 정책론과 투자론을 하루 6문제도 못 본다면 말이 안 되죠. 하루 6문제도 안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라고요. 그걸 일단 딱 아침에 일어나 보라고 그랬잖아. 응? 해야 될 걸 딱 정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그냥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자. 너무 작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뭐 한 20문제 정도 파트마다 내주면 정말 좋지. 하루에 파트별로 15문제 정도만 쭉 계속 봐나가면 합격해요. 여기에 포인트는 뭔가 15문제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하루에 10문제든 15문제든 꾸준히 보면 합격한다고요. 꾸준히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8, 9팩 10개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요. 꾸준한 게 겁난다고요.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시간이 굉장히 겁나는 거야. 그래서 신출내기들이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젊은 애지만 체력적으로는 왕성하고 힘이 세지만 나이가 많지만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못 따라잡아요. 그 시간의 힘이란 말이야. 그만큼 엉축된 시간을 쌓아놓은 사람을 힘으로 가지고 이기기 힘듭니다. 이게 박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라? 꾸준히 봐라. 딱 정해놓고 아침에 30분이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 문제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이 말이 포인트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단기든 장기든 관계없어요. 아예 그냥 불가능한 거야, 얘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그럼 제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라 그랬습니까? 수직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럼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비탄력이죠. 자, 근데 용도의 다양성은 뭡니까? 토지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라 그랬잖아요. 우상향. 맞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고요. 그럼 탄력, 비탄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러면 말한 것처럼 단계는 비탄력이고 장계는 탄력적이겠지. 공급이 가능할 때, 그럼 공급이 가능할 때 문제인 거야. 공급이 가능할 때는 단계는 좀 비탄력이고 장계는 탄력적이 된다. 근데 부정성은 아예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단기든 장기든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 수험생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용도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 용도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가능. 그러면 우상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 문제는 봐봐요.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하여 특정 용도, 부정성 용도도 안 어울려. 벌써 X야, 벌써 X라고 이거. 부정성하고 용도하고 지금 같은 방에 안 있잖아. 딴 방에 있지. X라고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서 못 찾아도 좋아. 그러면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 거기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밑줄 쳐볼까요?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 밑줄. 그 말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급 불가능. 수직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용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불가능 수직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 이게 용도적 공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용도적인 면에서의 공급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장단기적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요. 그 X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 이 말 넣으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구나. 완전 비탄력 수직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걸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시험에 이제 완전 비탄력이 안 나오고 수직이라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인 면에서 그러면 맞지. 물리적인 면에서 그럼 맞지. 맞아요? 그렇죠. 그럼 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그래 대보자기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틀리죠. 용도의 다양성이 수직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나올지는 출제자 마음이라고. 이 문장 가지고 얘도 바꾸고 저리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요. 바꾸든지 말든지 우리는 원칙을 알아야지. 원칙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딱 머리도 여러 번 냈어요. 시험에.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됐습니까?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의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켜 체류 이용에 근거가 된다. 지대, 지가 동그라미입니다. 지대, 지가 나오면 부정성입니다. 지대, 지가 나오면 부정성이에요. 자, 3번 볼게요.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나왔네. 지방 나왔죠? 오입니다. 맞습니다. 주의할 거는 부동성은 지방마다 같은 거예요. 지방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영속성 나왔고요. 미래. 환원이란 글자가 보이네. 미래란 글자고 환원이란 글자 보이죠? 오입니다. 이걸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봐봐. 또 나왔어.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어때요? 에? 오입니까? X입니까? X죠. 아니,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부정성 나오는데 용도 얘기 나오면 안 돼. 이거부터 X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용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없다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X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용도적 공급이 아니고 뭐로 바꿀래요?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 됐죠? 그렇죠.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7번에 5번 문제를 내다가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게 6번에 4번 지문인 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형이에요. 업그레이드형.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6번에 4번하고요. 7번에 5번 같은 지문에 아주 취약하더라. 내가 보니까. 아주 취약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취약해. 내일 물으면 또 틀려. 내일 물으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됐죠?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 특성 보시면 앞에 했던 것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에 4번 지문 별표할게요. 11번에 4번 지문.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어때요? 틀렸죠? 개발권 이전 제도가 이게 이전이 양도입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고요. 용적률 나오면 이게 공중공간이라 그랬죠. X예요. 구분지상권은 괜찮아요. 구분지상권은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 개발권 양도제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수요와 공급할게요.